서울 관악구, 늦은 30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미혼 여성인 내게 기적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3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게 된 그날의 기억은 마치 멈춰버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문득문득 심장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찾을 수 없을 거라 체념했던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건 동생을 찾게 된 경위였다. 8살, 철없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 꿈결처럼 사라진 동생. 세월이 흘러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 함께 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서 내 소중한 동생이 마치 짐승처럼 학대받으며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잔혹한 현실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에 휩싸여 눈앞이 흐려졌다. 동생을 괴롭힌 자들에게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젊은 날, 나는 생활용품 회사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숱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어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결국 나는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버티며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며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성공을 향한 질주 속에 사랑, 결혼과 같은 삶의 부수적인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 초창기부터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부터 강렬하게 끌렸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이 또한 생활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사업적인 고민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다. 부모님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혈육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 그이는 오래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결혼한 남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 또한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나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늘 나를 배려하고 살뜰히 챙겨주는 그이처럼 시댁 식구들 또한 좋은 사람들일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댁의 첫인상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는 친절했지만 예비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를 대하는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했다. 어미야, 아직 상 차리려면 멀었냐? 처음으로 내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라고 내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에 동서는 연신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유, 맨날 속 터져 못 살겠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먹이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시동생 또한 아내를 멸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여보, 형이랑 형수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좀 준비하라고. 처음부터 나 쪽팔리게 만들 거야? 형수님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아유, 밥만 축 낼 줄 알지. 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식충이를 어쩌면 좋니. 이해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되었다. 동서는 밥을 먹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설거지, 청소 등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마치 옛날 소설에 나오는 식모처럼 예비 시댁을 나온 나는 아무리 그래도 동서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이에게 몇 마디 건넸다. 게다가 동서가 고아라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쓰였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여동생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던 것이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잃어버린 동생을 그리워하셨고 나 또한 단 한 번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사랑스럽고 예쁜 내 동생. 그래서인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예비 동서가 시댁에서 당하는 모습을 보니 꼭 내 동생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내 동생이 살아있다면 딱 동서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동서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 동서 챙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계속 일만 하고 자기라도 서방님한테 말해서 동서 좀 잘 챙겨주라고 이야기해. 내 말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는데 재수씨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면 가족들이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재수씨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썽 일으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재수 씨가 그럴 때마다 뒷수습하느냐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솔직히 우리 집에 그 정도 봉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냉담한 태도에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서 모자라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안 살림이며 청소며 그렇게 야무지게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차근차근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 예비 동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나는 그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 예비 동서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모습에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인격이 결코 좋을 리 없었다. 지금이야 그가 잘해주지만 내가 힘없고 가진 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과연 그때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그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예비 시댁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나는 예비 시어머니의 초대를 받아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다. 여전히 예비 동서는 혼자 주방에서 일하며 나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종부리듯하며 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나라도 예비 동서를 도와주기 위해 팔을 걷고 직접 나섰다. 그럴 필요 없다며 예비 시어머니며 신랑이며 시동생까지 나섰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말리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예비 동서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도와주고 있는데 그날은 동서의 목에 저번에 볼 수 없었던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동서의 목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오래전 보았던 것이긴 하지만 동서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으니까. 30년 전 잃어버렸던 어린 여동생이 차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다. 여동생을 유독 예뻐했던 외할머니가 금은방에 직접 주문해 선물해 주었던 금목걸이였다.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예비 동서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미 전에 왔을 때 예비 동서에게 말을 놓기로 해서 편하게 물을 수 있었다.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내 질문에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 목걸이요? 혹시 형님이 목걸이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서, 혹시 뭐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특정할 만한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러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 보았는데 평범해서 딱히 특정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어릴 적부터 붕어빵을 좋아했는데 언니가 그걸 알고 겨울만 되면 용돈을 모아 절 데리고 동네 붕어빵 장수한테 가서 붕어빵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아직도 그 기억만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의 언니의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러면 혹시 동서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은 기억나는 거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부모님 이름이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요. 별표 참고. 별표 원문의 모든 정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문장이나 단어는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별표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묘사적인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별표 전체적인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접속사나 문장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오직 언니의 이름뿐이라니. 민수 씨, 동서가 기억하는 언니의 이름이 뭔데? 형님과 똑같은 이름, 민수였어요. 민수 씨의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형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정말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동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내 여동생이 분명해 보였으니까. 어릴 적부터 동생은 나를 무척 따랐다. 그 작고 예쁜 아이를 어찌나 아꼈던지 겨울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고이 모아 동생에게 붕어빵을 사주곤 했다. 작고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며 웃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동생도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간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던 애끓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애태우셨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생을 찾기 위해 베르베우스를 헤매고 나중에는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하셨었는데 그토록 간절했던 동생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너무나 쉽게 찾게 될 줄이야.
하지만 섣불리 기뻐할 수는 없었다. 좀 더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동서가 내 동생이 아니라면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고 말 테니까 나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런 와중에도 동서를 향한 예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내 동생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욱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내 가슴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예비 동서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던 중 간장이 떨어진 것을 알고 바쁜 예비 동서를 대신해 내가 밖으로 나가 간장을 사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예비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안 사람한테 간장을 사오라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능력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너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만약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세화가 우리 용석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워 먹었다고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늘 모자란 짓거리만 하는 건지. 너 정말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좀 받아봐. 당신 또 문제 일으킨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건데? 아, 이젠 정말 지친다. 지쳐. 단지 내가 바쁜 동서를 대신해 간장을 사러 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에게 특집을 잡아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내 앞에서는 그토록 다정하게 굴던 예비 신랑마저 동서를 인간 이하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를 괴롭히며 그녀를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듯 보였다. 그런데도 동서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당하고만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바람도 쐴 겸 사다 주신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못했어요. 닥치고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허드렛 일 시켰다가는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집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하면 그 사람 빚까지 내가 먹여 살리게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처음부터 저런 거랑은 우리 둘째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머리도 모자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아유, 골치 아파. 둘째야, 지금이라도 너희 이혼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세아랑 비교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는 왜 내 형처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려오지 못한 거냐? 내 형처럼 확실히 돈이 되는 걸 데리고 왔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앞으로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장 이혼해 버릴 테니까. 아주 이 집안에서 내쫓아 버릴 줄 알아. 네가 친정이 있어? 형제자매가 있어? 너 여기서 나가라면 갈 곳도 없잖아.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에미넴, 몸 어느 정도 나은 거면 마트 아르바이트 다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지 말고 저 잘 먹고 잘 쉬어서 살찐 것 좀 봐. 가족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않겠니? 월급 타면 전부 내 계좌로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마트 아르바이트요. 저번에 일하다 무릎 다친 거 아직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야 내 사정이고 그렇게 누가 다치라고 그랬어? 지가 잘못해서 다친 걸 어쩌라는 건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점심때 집에 와서 이 시어미 밥 차려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걸 나는 간신히 참았다. 동서가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동서가 위지할 곳 없는, 오갈 곳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해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들이 용서가 안 되었다.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 게다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아 결혼은 나 또한 이용해 먹으려는 저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다. 그래서 나는 며칠 후 예비시댁에 놀러가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한번 예비시댁에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동서가 내 동생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동서가 내 동생이 맞다면 그녀를 예비시댁에서 구해낼 생각이었다. 설령 동서가 내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그녀를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빼내올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일자리를 주고 당분간 살 집도 마련해 줘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비시댁을 방문한 날, 나는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하게 된다. 예비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동서는 가족들과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수발을 들며 집안 청소를 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밥을 다 먹고 동서에게 국을 더 떠오라고 시키는 것이었다. 동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대로 국을 떠다 줬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국을 동서 얼굴에 끼얹는 것이었다. 나는 이걸 국이라고 떠왔니? 이런 걸 누구 보고 먹으라고? 미지근해서 다 식었잖니? 당장 데워서 다시 떠와라. 너무 놀란 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내가 이젠 아예 자기도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내 앞에서 대놓고 동서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비 시동생과 그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았다. 동서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에게 군말 없이 국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밥을 먹은 후가 돼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서를 보며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동안 예비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지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가슴에선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지. 다 같이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과일에는 입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다. 혹시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여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내가 동서를 챙기며 물었다. 동서는 왜 복숭아 안 먹어? 되게 달고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 아니에요. 실은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나는 동서의 대답을 듣고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동서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30년 전 잃어버렸던 내 여동생이 맞았던 것이다. 내 여동생 또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먹지 못했었으니까 더는 의심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바로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그 일을 비롯해 예비 시댁 식구들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내가 동서의 언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동생을 빌미로 나와 내 동생을 괴롭히며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 나는 속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향해 굳게 다짐했다. 알레르기를 앓는 동생을 보며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가슴 깊이 갈아 넣었다. 무슨 수를 썼어든 내 동생 민정이가 겪은 고통을 저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리라 맹세했다. 당장에라도 그 자리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얼굴을 향해 진실을 외치고 싶었다. 멍청한 건 내 동생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성이 결여되었으면 저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뒤치다꺼리하며 챙겨준 민정이에게. 내 눈에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민정이가 없으면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톨 걸치로 한 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굳게 닫힌 예비 시댁의 문을 나서며 몰래 동생의 전화번호를 손에 넣었다. 언니가 연락할 테니 꼭 받아줘. 사뭇 비장한 내 표정에 민정이는 의아해했지만 알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겼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혹시 주변에 어머님이나 서방님 계셔? 조심스러운 나의 물음에 동생은 답했다. 아니, 언니, 어머니는 친구분들과 만나러 나가셨고 남편은 출근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정아, 지금부터 언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건데 놀라지 말고 잘 들어줘. 동생은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언니, 민정아, 사실 언니는 민정이 친언니야.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가 멎는 듯했다. 네? 언니가 제 친언니라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용석 씨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건데 나한테 사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난 날 동생을 마중 나가러 간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사라졌었어. 우리 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가지 않고 대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던 동생이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거야. 내 동생도 민정이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겨울마다 동생이 언니가 붕어빵을 사주었다고 했지? 그게 바로 나였어. 내가 동생이 붕어빵 좋아하는 걸 알아서 겨울마다 부모님 용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 종종 사주곤 했었거든. 그리고 내 동생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정아, 모르겠어? 언니가 바로 내 언니야. 겨울이면 내 손 꼭 잡고 붕어빵 사러 갔던 바로 내 언니라고. 민수 언니, 정말로 민수 언니 맞아요? 언니가 내 언니 맞아? 내 이름이 민정이고. 그래, 민정아, 언니가 바로 내 언니야. 민정아, 한동안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혹시 동생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동생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몇 번이나 설명해 주었다. 그런 동생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노력했는지도, 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해줘야 했는데 동생은 많이 아쉬워했지만 생각보다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언니인 나를 찾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지 그간 풀지 못했던 회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 후 동생이 아르바이트로 나가게 된 마트를 쉬는 날, 밖에서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 내가 동생의 친언니라는 것과 이 모든 사실을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단둘이 편하게 이야기할 곳은 우리 집밖에 없는 데다. 동생이 혹시 찾아올까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지 않고 동생과 살던 집에서 쭉 살고 있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동생이 살던 집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동생을 잃어버리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여동생의 방까지도 살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다 큰 동생이 찾아와 부모님이 지내던 안방이며 자기 방이며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언니가 우리 민정이를 너무 늦게 찾았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평생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찾고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언니가 민정이를 지켜줄 거야. 이제 언니만 믿어. 응, 알았어, 언니. 그런데 민정아, 언니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그걸 알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고? 동생은 망설이는 듯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그이와 결혼 전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님도 아주머니도 남편도 모두 너무 잘해줬었거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나보고 친딸 같다면서 어머니도 나를 아주 예뻐하셨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결혼한 거고, 사실 내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흠잡히기 싫어서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 전부 예단이며 혼수며 열심히 해갔었거든. 그랬더니 남편이면 시댁 식구면 모두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관두고 쉬게 되자 가족들 모두 점점 돌변하더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지 그랬어.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믿고 계속 산 거야?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았던 거야?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모았던 돈들 전부 시댁에 준 거나 마찬가지니 당장 이혼하면 오갈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단 가족이란 생각에 참아 버릴 수가 없더라고. 나 사실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 그동안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기자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 그래서 알면서도 당하고 살았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나 봐. 동생의 말을 듣자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왜냐하면 동생의 시댁에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았으니 그 외로움이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 게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런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댁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그 끔찍한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일 테니까. 나는 처음으로 그날 동생에게 따뜻한 밥을 손수지어 먹이며 오순도순 정겨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생을 붙잡고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냈다. 민정아, 너 그 집에서 나오자. 앞으로는 언니가 민정이 인생 책임져 줄게.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직 서방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너 진짜 가족 여기 있잖아. 바로 내 언니 나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만 그 쓰레기 같은 시댁에서 당장 나오라고. 언니가 도와줄게. 앞으로는 언니랑 살자. 다른 사람 집 말고 바로 우리가 함께 살던 여기 우리 집에서. 언니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동생 하나쯤은 먹여 살릴 능력돼.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도 넉넉하고.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언니, 나 정말 그래도 돼? 나 앞으로 언니랑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래도 돼? 나는 동생의 두 손을 꼭 잡고 힘주어 말했다. 당연하지, 민정아. 내 진짜 집은 그 망할 놈들이 있는 집구석이 아니고 바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이제 깨끗이 잊고 앞으로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하나밖에 없는 내 언니. 하지만 동생의 시댁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언니인 내가 보기에 예비 시댁에선 동생이 이혼을 원해도 순순히 놔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어디를 가도 동생처럼 자기들을 위해 헌신할 사람은 찾기 힘들 테니까. 그러니 동생이 이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들이 어떻게 동생을 괴롭히는지 낱낱이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다. 그래서 동생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지만 증거를 모으는 잠시 동안 시댁에서 힘들더라도 버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시댁 식구들이 동생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핸드폰으로 소상히 음성을 녹음하게 시켰고 그동안 동생이 마트에서 피땀 흘려 벌었던 월급을 착취한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가 찍힌 동생의 통장도 꼼꼼히 챙겨 놓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정신적 학대는 분명히 씻을 수 없는 범죄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였으니까 동생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나는 그 파렴치한 시댁 놈들에게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까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직도 나와 결혼할 거라 굳게 믿고 있던 예비 신랑 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자기야, 알았지?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실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다. 어차피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무슨 이야기인데? 편하게 말해봐.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실은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이러다 힘들게 키워온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줄 수 없을까? 어차피 앞으로는 내 회사가 자기 회사가 내 회사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의 간절한 눈빛이 나를 향했지만 내 속마음은 더욱 굳게 닫혀 있었다.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나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다.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회사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지? 그의 얼굴에 희망이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그는 감격한 듯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싸늘한 경멸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별표 너처럼 쓰레기 같은 놈 회사에 내가 투자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별표.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단지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예비 신랑의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곧바로 그의 회사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히트 상품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으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예비 신랑의 회사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다. 몇 가지 히트 상품으로 매출이 급상승하자 예비 신랑은 눈이 멀어 무리하게 신제품을 출시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줄줄이 실패하면서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렸고 결국 직원들 월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니 그의 말은 나에게 함께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예비 신랑은 내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지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 본인이 개발했다는 초대박 신제품을 믿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돈을 빌려 물건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별표 어차피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무덤을 파겠다는데 더는 말릴 이유가 없지. 별표. 나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예비 신랑까지 세 사람 모두 정신을 차리게 해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적당한 시기에 동생 민정이를 데리고 예비 시댁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동생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다급하게 자신을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깨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동생의 외침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재빨리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동생의 몰골은 처참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맞았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예비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기어이 내 동생에게 손찌검까지 한 것이다. 그 끔찍한 광경을 예비 신랑과 시동생은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이고, 세아가 밤늦게 여긴 무슨 일이니? 민정이가 요즘 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잠시 혼내주고 있었다.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자기야, 엄마 말이 맞아. 밤늦게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잠시 밖에 나가자. 예비 신랑은 내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다 됐고, 너희들 지금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동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비 신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지금 내 동생 때리고 있잖아. 당신 며느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이라고. 나는 소리쳤다. 이제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전부 끝이야. 전부 끝장이야. 툭. 나는 예비 신랑의 손을 뿌리쳤다. 동생이라니? 자기 동생 같은 거 없었잖아. 자기 외동딸 아니었어?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놈한테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있었어. 내 동생. 그리고 당신 집에서 애타게 찾던 동생을 얼마 전 찾게 되었고 그런 소중한 내 동생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동생은 너희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이란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 수 있냐고. 그러면 정말로 어미가 진짜 세아간의 친동생이라는 소리니? 어머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어미가 세아간의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사과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예비 신랑도 애원했다. 네 형수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게요. 시동생도 덩달아 빌기 시작했다. 맹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늘부로 제 동생이 집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동생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그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박차고 나왔다. 어차피 동생의 물건이야 새로 사면 되는 것이고 내 동생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에게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지만 나는 전부 무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예비 신랑을 비롯하여 시댁 식구들 전부 우리 회사로 불러 모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직원들을 불러달라고 비서에게도 미리 부탁해 놓은 상태였다.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은 나와 동생을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미야, 그동안 내가 전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지나쳤었어. 애미 너랑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 허물없이 지내려다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될까?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그만 집으로 돌아와. 당신 없으니까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고 아주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난 당신이 빨리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비 신랑은 간절하게 매달렸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잃어버린 자기 동생인 줄 알았으면 진작 신경 써줬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 화 풀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시동생 또한 빌었다. 그래, 세아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잘해보면 어떻겠니? 세아가 네가 정말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자매끼리 서로 위지도 될 테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내가 어미한테도 정말 잘하마. 예비 시어머니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왜 이제는 제 동생이 이어 저까지 부려먹고 살려고요? 민정이가 제 동생이라고 하니 이제야 아쉬워졌나 봐요. 그동안은 왜 저희 동생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요?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당신들이 무식해서 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해 주는데 사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라고.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내 동생한테 손찌검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두 사람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지 않니?
예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자기야, 우리 가족들 모두 정말 미안해. 내가 대표해서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응? 제발. 예비 신랑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다. 안 그래도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냐고? 예비 신랑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세아가, 정말 고맙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본데. 거지 같은 당신들 빼고 앞으로 내 동생이랑 나랑 다시 잘 시작해보겠다는 이야기야. 나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내 놈이 내 동생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같은 놈이랑 결혼했다가는 아주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란 소리지. 그리고 알아들었겠지? 예비 신랑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얼굴을 뒤로하고 동생을 향해 돌아섰다. 세아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내 말에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짓눌렸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려 있었다. 내 하나뿐인 동생은 당신 동생 놈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차가운 어조로 다시 한번 선언했다. 예비 시모는 앙칼진 목소리로 항변했다. 자기야, 그럴 순 없어. 이제 와서 자기가 나 버리면 나는 끝장이라고. 자기만 믿고 일 벌려놨는데 자기가 나 안 도와주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뭘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빌린 그 많은 돈을 나보고 어떻게 갚으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내 놈 사정이고 내 놈은 내 동생 괴롭힐 때 내 동생 사정 봐주면서 괴롭혔니? 당신들 내 동생 보고 모자라다고 했지.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얼마나 모자라면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동생 없으면 밥 하나 할 줄 모르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예비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거라. 형수님, 이혼이라뇨? 절대 안 됩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사람 제가 아직 많이 사랑한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사랑한다는 놈이 너 하나 믿고 시집온 내 동생이 내 엄마랑 내 놈 형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냐? 아니지. 내 놈도 같이 괴롭혔지. 내 놈이 저 두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는 동생 속 시원해지라고 동생이 보는 앞에서 예비 시동생이었던 놈을 원없이 두들겨 패주었다. 주먹이 오갈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어갔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 세 사람 모두 쫓아냈죠. 악에 받쳐 침까지 흘리며 울며불며 매달리려 하는 시모를 향해 나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될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 그리고 아줌마, 우리 동생한테 불임이라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었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맞은 내 동생 병원에 진단서 떼러가면서 산부인과도 데리고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 동생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래도 당신 아들한테 있는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당신 아들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당신 아들이 불임인 것 같으니까. 내 말에 예비 시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진다는 소리야. 지금 그 소리냐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정신이 나간 듯 보였다. 저야 아이를 못 가져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는 꽤나 절망적인 소리였나 봅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저를 붙잡으려 애를 썼고요.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요. 그 후 나는 세아와 예비 시동생 놈을 이혼시켰고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 세아를 괴롭힌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중간에 내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며 예비 시모가 나를 고소할 거라고 하기에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죠. 저도 당신이 내 동생 때린 거 고소할 거라고 맞받아치면서요. 세아는 내가 자기 남편을 때려준 것을 보니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아주 속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비 신랑의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용해 무턱대고 일을 벌리려 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비 신랑 가족들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동생이 세아를 포기 못하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세아는 그런 예비 시동생을 향해 뺨을 한 대 날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와 살며 진짜 가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시댁 식구며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전 세아를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세아는 한동안 부모님 산소 앞에 앉아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아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아 고집에 우리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세아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세아는 늦가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아로 홀로 살아왔으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했죠. 세아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기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세아의 꿈을 열심히 응원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주 잘 지내는 중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잔소리를 세아에게 들으면서요. 사업을 하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며 세아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아를 찾아 이제는 하늘에서 마음 놓고 편히 쉬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두 자매 서로에게 위지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썰TV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